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하면 이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을까,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한번 출발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청소년 자살 예방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이름하여 자녀의 SOS 들리십니까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김태훈 부산시의회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일단은 청소년 자살, 이 굉장히 좀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인데 점점점 심각한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다. 통계에서도 나오고 있겠죠.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통계에 따르면은 지난 2017년 기준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7.7명이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1995년 이후에 OECD 국가 대부분은 이제 청소년 자살률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만이 증가세이고 이제 한국의 증가폭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해마다 다르겠지만 최근 5년간의 그 자살 건수의 평균을 좀 보면 예. 한 7.6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게 이제 고등학생들의 자살 건수가 상당히 높다. 네네. 최근 5년간 총 38건의 이 자살이 발생이 됐는데 그 중에서 66건이 지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살과 다르게 이제 부산시 학생 자해 관련 통계는 2018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자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이제 크게 높아졌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 2018년도에는 지금 자해 현황은 총 132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이 전문가들의 입장은 이거 외에도 지금 드러나지 않는 그런 통계가 훨씬 많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 사회적인 인식이 이렇게 저변이 확대된 게 불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말이죠. 네, 네. 근데 저 이사장님 오른쪽 왼쪽에 뭔가 뭐를 네. 차고 나오셨어요. 네, 네. 배지 같은 건데 네, 네. 뭐 1388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청소년들, 위기에 빠진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상담 전화 번호고요. 예. 그러니까 전화도 되고 이게 사이버 상담도 되고 문자 상담도 됩니다. 1388만 기억해 주시면 이렇게 자살 위기 또는 자해 위기의 청소년들이 도움을 청할 곳이 없을 때 또는 내 친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전화나 문자나 이제 사이버로 하시면 여기 다 상담자들이 앉아서 전문적으로 예.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88만 기억하면 네, 네. 문자로도 이렇게 상담이 가능하고. 네, 문자로 사이버로도 많이 청소년들이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전에 비해서 상담 건수가 많이 늘었겠습니다. 네,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을 좀 도와달라고 했던 상담은 17년도에는 한 2만 3천 건에서 바로 작년에 2배, 4만 3천 건으로 늘었고 자살은 아니지만 자해인 경우에도 17년도에는 8,300건밖에 안 됐는데 네. 작년에 2만 8천 건, 어우. 3배 이상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그 SNS에 자해하고 인증샷을 올리는 자해 그 사이트, 자해 계라는 게 요새 조금 아하.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왜 청소년들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까? 언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 아무래도 학업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네. 뭐 대표적이겠죠? 네, 제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 이게 가장 크고요. 근데 스트레스를 느낄 때가 주로 언제냐 하면 이제 그 학업 스트레스도 있고 부모나 친구랑 이제 갈등, 또래하고 상담 뭐 어려웠을 때 갈등을 느낄 때가 크고 그다음에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크고 그다음에 이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아이들 내가 화가 나도 화난다고 얘기 못하고 울고 싶어도 운다고 얘기 못하고 이럴 경우에 자기 이렇게 분노감을 조절하지 못하고 참다가 이게 분출돼서 아이들이 충동적으로 이런 위기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예.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가족 안에서도 이런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모가 이제 아이한테 관심이 없거나 부모가 너무 바빠서 이제 무관심하거나 도움의 표시를 했지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또 더 야단을 치거나 이럴 네. 경우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이사장님 말씀처럼 그 청소년은 성인과 좀 다른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이 청소년 자살 같은 경우에는 성인 자살과는 다르게 좀 더 많은 위험 요소가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어떤 충동성과 같은 이런 개인적인 요인 이외에도 이제 가정 불안화, 이제 부모의 갈등 같은 이런 가정적인 요인, 그리고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학교 폭력이나 교우 관계에 대한 어떤 학교 요인과 함께 그 미디어 그리고 이제 주변이 자살과 같은
그런 사회적 요인과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지금 복잡하게 얽혀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 사회적 책무가 단순히 상담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것으로만 끝날 게 아니고 이런 요소들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정책적인 좀 보완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이런 요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충동적인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게 높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도 있겠지만 그 어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듣기로는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자신을 해치는 자해하는 경우가 많다. 네, 네. 예, 앞서 뭐 그 개도 있다 뭐 이런 예, 말씀을 예. 해주셔가지고 네. 좀 입에 담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네. 어떻습니까? 그 아까 말씀한 대로 최근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자살은 할 생각은 없지만 자기 몸을 뭐 커터칼로 긋거나 어우. 이렇게 그런 순간을 느끼면서 어떤 부분은 나를 스스로 벌하기 위해서 내가 싫은 거예요. 공부 못하고 야단 맞고 뭔가 왕따 당하는 내가 마음에 안 들 때 그 화를 푸는 방법으로 이런 선택을 하게 되고 또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갖고 조금 바라봐주면 좋은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힘들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약간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스트레스가 조금 완화되고 이런 부분을 느낀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지 않도록 뭔가 대안 활동을 찾아주고 그런 감정을 이렇게 풀어내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좀 끔찍한 말씀이긴 한데 네. 자녀가 지금 오늘 주제입니다. SOS, 나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보면은 외부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징후가 나타나면 뭐 부모님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좀 쉽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어떤 경우에 좀 극단적인 선택을 의심해 볼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이제 가장 이제 그런 생각을 마음을 먹었을 때 하는 애들이 정서적인 어떤 기복이 심하게 됩니다. 갑자기 말없이 우울해졌다가 그것이 또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또 먹는 것도 막 폭식을 했다가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있고 뭐 잠만 자거나 잠을 안 자거나 이렇게 기복이 심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소지품을 가져다가 나눠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징후는 잘 보시면은 나타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징후 같은 것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사실 이게 자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계절에 맞지 않는 어떤 복장을 입는다든지 그리고 아무래도 흔적이 이렇게 남으니까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신체 노출이 있는 그런 야외 활동도 상당히 자제를 하는 그런 징후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외에도 이제 손목 밴드나 이제 붕대를 조금 자주 착용을 한다든지요. 그리고 이게 자살하고 자해 징후는 사실 이렇게 딱히 딱 구분을 지어서는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유사한 성격이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 자살이나 자해 관련된 이런 검색어로 상당히 인터넷으로 검색을 많이 한다든지 또는 이제 흉기 소지를 직접 하고 있거나 일기장, SNS를 통해서 아까 말씀처럼 이제 죽음과 관련된 이런 그런 글들을 상당히 쓰고는 있습니다. 예. 이 외에도 지금 자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점이 그 자해에 관련된 그 사진, 본인의 사진을 인터넷상으로 인증을 표출을 한다.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특이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자해를 하게 되면은 이 학생은 자살을 할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이가 자살을 싶어 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 자해를 통해서 아까 말씀처럼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지 주목을 받기 원한다든지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습관성 자해로 인해서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심리적 고통을 일시적으로 해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예. 뭐 이어주실까요? 네네. 그래서 그 자해가 반드시 자살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습관이 되면 강도가 좀 더 세지고 그리고 이런 것의 어떤 위험에 대해서도 자기가 조금 무감각해지고 네. 상당히 조기에 이런 증세를 보이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위기 개입을 빨리 하시는 것이 조금 어려움을 극단적인 네네. 처지 안 가도록 도와주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상한 게 많이 느껴질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식사 수면 패턴도 좀 바뀌고 네.
그리고 갑자기 외모에 신경도 안 쓰고 뭐 예. 돈도 막 펑펑 쓰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제 생활 패턴도 바뀌고 자기 소지품도 나눠주고 뭐 이런 현상을 보일 때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부모 앞에서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고. 그럴 경우에 정말 무관심한 부모는 네가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라고 야단을 아유. 친다거나 예. 아니면 비방을 한다거나 너가 그렇게 약해 빠졌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이는 더 상처를 받기 때문에 네. 정말 힘든 게 아까 우리 여기 방송 제목이 SOS잖아요. 나 좀 그렇죠.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자기가 외치는 거기 때문에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힘든 것을 조금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는 네. 거. 왜 힘들었냐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들어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상당히 공감받고 지지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주변인들이 어떤 행태를 보였을 때 특히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에 더더욱 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게 이제 통계로 좀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부모 간에 어쨌든 소통이 안 되고 또는 관계 자체가 상당히 폭력적이고 이랬을 경우에 아이들이 친구 관계도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고 예.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부모 자녀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예. 그래서 부모 교육도 저희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부모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들도 센터에서들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학교에 또래 상담자라고 있습니다. 또래 상담자. 네네. 네. 그래서 이 청소년 아이들이 또래 상담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학급에서 뭐 왕따를 당하거나 외톨이가 돼 있거나 폭력을 당했다거나 어쨌든 우울감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가가서 얘기해주고 공감하고 같이 친구가 돼주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한테 어려운 점을 쏟아넣게 되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또래 상담자를 활성화시키고 교육시키는 것들을 저희 원이 하고 있고 전국에 한 38만 명 정도 학생들이 또래 상담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저 교육이 참 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워낙 많은 그 문물을 한꺼번에 요즘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리고 네네. 정말 빠릅니다, 청소년들이. 그래서 과연 이 친구들이 이렇게 교육을 했을 때 얼마만큼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얼마만큼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좀 바꿔갈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교육을 시킨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처럼 아이들이 받는 어떤 스트레스, 이 갈등을 조금 이완하고 풀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학교 공간도 뭔가 조금 지금 저는 좋은 게 부산시 교육청이 지금 학교 공간을 바꾸겠다는 뉴스를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예. 학교 공간도 집같이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자기가 학업 스트레스 말고도 좀 놀 수 있는 곳. 뭐 저희가 청소년 자유공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청개구리라고 하고 군포 같은 경우에는 틴터라는 곳이 있어서 요새 집에 가도 사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네. 맞벌이로 나가고 그러면 자기 감정을 얘기할 곳이 별로 없어요. 친구를 만나기도 학원에 다 가니까 친구 만나기도 어렵고 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편하게 모여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방법들 한번 네. 말씀해 주실까요? 방금 말씀처럼 이런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좀 변화를 시키려는 시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한 가지 좀 볼만한 게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패션자해라는 어떤 신조도 상당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패션자예요. 예,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자해를 함으로써 자신을 보여주는 형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청소년들이 이런 자해를 어떤 위험한 행동이 아니라 어떤 유희나 일종의 놀림거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이런 시각도 상당히 네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학생들이 단순하게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으로 봐야 될 것이냐. 다만 그건 아니다. 혼자 이 고통을 견디기 힘들 때 이제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달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관심과 이런 걸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또래끼리 어떤 자해 경험을 공유하면서 어떤 소속감을 나타내는 그런 경향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까 그 또래 친구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렇게 우울증을 겪는 아이들이 이게 이들의 문제점을 보면 이제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원하다가도 쉽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꽤 많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어른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본인 어떤 마음의 벽이 있기 때문에 결국 주변의 깊은 관심과 보살핌을 좀 세부적으로 보려면 이런 또래 친구들이 좀 많이 효과적이다 이제 그렇게 네.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도 이전에 어떤 시도를 해봤는데 이 시도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 아까 이 1388을 얘기했는데
그 자살 직전에 있는 청소년이 자기가 상담을 했던 상담사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네. 상담사 선생님이 나한테 따뜻하게 해준 게 너무 고마워서 죽기 전에 마지막에 작별 인사를 하려고 내가 전화를 했다. 예. 그래서 그 선생님이 차분하게 이제 아이한테 네가 힘든 게 뭐냐라고 서로 얘기를 끌어가면서 잠깐 전화를 끊고 기다려 볼래? 그러면서 네 전화번호 좀 알려줘 해가지고 아이가 순순히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112에 전화 신고를 해가지고 아이를 구출하고 그 아이가 자살하지 않도록 돌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면은 그 아이는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388 이쪽 전화 또는 사이버 쪽에서는 이런 경험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많이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거의 다 왔을 때 어떤 사고가 나기 전에 예. 막는 방법도 있겠지만 네. 아예 초기부터 네. 뭔가 이상 징후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그래서 학교에서는 3년 주기로 이렇게 검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맞습니까? 뭐 학교에서 지금 최근에 아마 자살할 뭐 생각이 있느냐 그런 최근에 와서 그런 조사들이 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 설문이 좀 답답하네요. 어떻게 보면 예. 자살할 의도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아니, 직접적으로 그건 아마 직접적인 검사를 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또 지금 요즘 많이 나아졌겠죠. 네네. 다른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제가 3년 주기 뭐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검사 주기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아직까지 좀 초기 단계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게 시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네. 자살 예방 생명 존중 조례안 이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우선 지금 학생에 대한 자살이나 자해 건수가 상당히 좀 사회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네. 이제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보완책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네. 이제 전문가 자문기구인 이 학생 자살 예방위원회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제 유관 기관과의 어떤 이런 유대관계 그리고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자문을 이렇게 구할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했고요. 예. 앞으로 이를 통해서 이 자살 예방과 생명 종주 문화 조성과 같은 그런 교육 시책 그리고 프로그램을 앞으로 이제 운영 개발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또한 이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이 고위험의 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심리 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예. 앞으로 좀 더 강화를 해서 이제 관리를 좀 강화할 측면이 있고요. 특히 자살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포함해서 그 같은 반의 학생들 그리고 학교 전체 예.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까지도 상당히 마음에 그 심적 고통을 앞으로 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주위 학생들이나 선생님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케이스를 봤거든요. 작년에도 예. 그 자살하는 학생의 그 안건을 좀 다루면서 그 직접적으로 한번 만나 뵙기도 했는데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 발생 시에 이 가족과 주위 학생들 그리고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상담과 심리 치료 등 이런 사후 지원 이런 지원 체계를 좀 구축하도록 그 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 지원 체계에 대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 자살과 자해에 관련된 인식 개선이 상당히 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생명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본인 스스로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이제 그런 교육들도 문화를 조성하는 그런 교육들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조문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 말씀 중에 이제 그 교원들,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리고 상담사분들의 어떤 힐링,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담사분들이 계속 이런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본인도 또한 굉장히 심적인 고통을 호소할 것 같아서 말이죠. 네.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1388 아까 상담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소진 방지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너무 어려운 얘기만 듣고 하니까 너무 심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모여가지고 무슨 꽃을 만든다거나 뭐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야외를 나간다거나 하면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조례안을 이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게 뭐 다른 시도에도 이제 조례안을 미리 지금 우리보다 먼저 통과시킨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부산을 제외하고 네. 지금 총 한 5군데에서 이 자살 예방과 이제 생명 종주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지금 시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부산에서도 이런 내용을 담으면서 좀 어느 정도의 차별점은 두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내용은 어느 정도 맥락은 비슷하다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아마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그 교육청의 사례를 직접 들어보면 이 학생들의 그 상담이나 이제 프로그램 운영 등이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그 실효성은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좀 규범적이고 교훈적인 선에서 머물러 있긴 하지만 그거를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느냐 환기시키느냐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조례도 중요하지만 네. 그 조례를 어떻게 시행할 거냐라는 어떤 집행부의 의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프로그램 만들어 나갈 것이냐 정책적인 제언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을 했던 게 고민을 했던 게 지금 이런 조례안의 내용만으로도 과연 충분할까 상담만으로도 충분할까 이렇게 봤을 때 충분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같은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그 학생에 대한 상대방이 반드시 사람일 필요는 없다. 그거는 동물일 수도 있겠죠. 이 말은 뭐냐면 요즘에 이 새로운 대안 교육으로 떠오르는 게 그 동물 교감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길고양이를 입양을 했습니다만 그 아무래도 힘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반려동물을 통해서 얻는 그런 심적인 안정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동물과의 어떤 교감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이러한 위기 학생들에게 이런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서 심적 치유 그리고 공동체적 관계 회복 아무래도 또 이제 배우는 즐거움과 어떤 삶의 희망을 주는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상당히 필요하겠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네. 구체적인 정책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계시면 보완해야 될 점 많이 느껴지시죠? 네, 지금 뭐 어떻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일단은 그 아이들이 극단적인 그때까지 가지 않도록 할 수 예. 있는 여러 가지 청소년 활동들, 예. 특히나 아이들이 이제 공부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 학교 밖의 여러 가지 창의적인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지역사회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예. 지역사회에 청소년 안전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CYSNet이라고 하는데 이게 위기 청소년이 나타났을 경우에 지역사회 모든 자원을 연계하는 협력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학교, 그다음에 뭐 검찰, 그다음에 경찰, 뭐 복지시설, 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전국에 한 230여 개가 있는데 이 센터들이 핵심이 돼가지고 지역 자원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기에 가는 우리가 자살에 이르지 않아도 뭔가 어려움, 우울증이 심한 아이들이 예. 이쪽에 왔을 때 필요한 상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협력 네트워크들을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다음에 아까 그 조례 만드신 것도 상당히 좋으신데 그래서 이제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들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예. 학교랑 그래서 학교 안에서만 끝일 것이 아니라 학교 바깥에서의 활동도 같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옛날에 참 동네에 다 모여서 할 때는 어느 집에 누가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고들이 아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덜 일어났고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협력 네트워크를 강조해 주시는데 끝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이 오늘 방송 보시면서 이런 것들은 좀 협조해 주십시오. 좀 짧게 여쭙겠습니다. 시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시민 여러분께. 아, 예. 이미 현장에서는 이 청소년 자해와 자살 문제가 국가적 재난 수준이라는 목소리가 교육 현장에서도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울한 대한민국이라든지 어떤 슬픈 청춘의 자아상, 어떤 이런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작금의 현실을 보면 이제는 정말로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장님. 네. 이 아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나의 힘듦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시는 부모님들, 그 가족 여러분 또는 교사,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그 힘듦을 얘기했을 때 그 잘했다 잘못했다 공부 못했다 뭐 어쨌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네가 정말 얼마나 힘든지 나도 공감해 나도 알고 있어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것 이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이런 아이들이 주위에 있다면 네.
정말 가감없이 1388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이기순 이사장님, 김태훈 시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고령 사회는 늘 돌봄이라는 숙제를 남기게 되는데요. 물론 국가나 사회에서 돌봄을 모두 해주면 좋겠지만 요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결국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에게 이 돌봄의 의무가 다 쏠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이 극단적인 선택, 간병살인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그늘, 간병살인을 막기 위해서 어떤 예방 조치 그리고 노력이 필요할까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철 부산복지개발원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한정원 부산가톨릭대 노인복지보건학과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척되고 있다. 어느 정도인지요, 원장님? 네, 지금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이 지금 15%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평균이 지금 9% 정도 되는데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2026년이 되면 이제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됩니다. 네. 20%가 되고 2030년이 되면 노인 인구 비율이 한 30%가 되는 걸로 좀 예측이 되고 있고요. 네. 이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제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뭐 대표적으로 고령 사회는 일본을 들 수 있는데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은 지금 전 세계 초고령 국가인데 일본은 1994년에 고령 국가가 되어서 작년에 초고령 국가로 이제 진입을 해서 24년이 걸린 반면에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고령 사회가 되었지만 향후 8년 이후에 초고령 국가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걱정되는 건 이제 전쟁 이후에 베이비 부머라고 하죠.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결국 이분들도 고령자가 되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그죠? 이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이분들이 차지한 비중이 한 14.3% 정도가 되거든요. 예.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사실 그 일본에서도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고령 정년퇴직하고 노인 인구로 전환하면서 장기 불황에 빠졌다 이런 이제 이야기 진단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제 당장 내년 되면 이제 이렇게 노인 인구 비율에 합류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노인 인구가 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분들은 그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이나 사회보장 시스템이 좀 정비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산업의 주력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복지나 사회보장이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신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베이비 붐 세대 중에 65%가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이 돼 있는데 국민연금을 이제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은 36.5% 정도라고 그 나와 있기 때문에 소득 보장에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여러 경제적 상황 때문에 그 자녀들이 결혼을 미루고 또 이제 청년 실업에 그 좀 있다든지 또 부모님은 그 또 고령이 된다든지 하는 좀 샌드위치 세대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노년을 좀 준비해야 되는데 아이들도 계속해서 돌봐야 되고 그쪽으로도 돈이 나가고 그래서 노년을 계획하고 노년을 이렇게 좀 든든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만한 시간이 없다, 여유가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네. 그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도시 지역에 이제 자영업까지 포괄하면서 시작된 게 1999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제대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률이 상당히 좀 낮은 편이죠. 우리나라 지금 국민연금 수급률이 약 42%인데 이분들은 더 낮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지급 수준이 전체 소득 대체율이 실소득 대체율이 한 22%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지급액도 한 30만 원 조금 넘는 돈이고, 그래서 국민연금의 그 사회보장 지원 시스템의 수준 자체도 낮은 데다가 이 베이비붐 세대들은 거기에 비해서 더 이렇게 좀 혜택을 덜 받는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오늘의 주제로 좀 돌아오면 이게 노령사회 그늘, 고령사회 그늘 간병살인입니다. 간병살인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병살인이라고 이제 하는 게 저희가 2008년부터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이제 실시가 되었지만 사실 어떤 제도나 이런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좀 정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계시면서 장기간의 그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네. 굉장히 일부의 그 분이 도맡아서 이제 하게 되면서 굉장한 고통 속에서 이게 선택하게 되는 굉장히 마음 아픈 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장애인뿐 아니라 이제 그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제 치매 간병 예, 예. 살인이 이제 큰 사회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가에서 케어를 하면 참 좋겠지만 가족끼리 그러니까 뭐 배우자를 돌본다든가 아니면 부모님을 돌보다가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 이게 간병살인인데 이게 일본에서 뭐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뭐 더 이상 일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심각해요, 그죠? 일본에서는 이제 그 간병 살인에 대한 통계도 나오거든요. 네. 통계 나오는데 연간 한 40건 정도가 이제 간병 살인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 통계가 그 공식적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언론사에서 저 사건 기록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2006년부터 2010 최근까지 154건 정도가 이제 간병 살인이라고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예. 그만큼 이제 매년 한 10건 정도는 간병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죠. 그만큼 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인 돌봄 체계를 좀 한번 쑥 훑어보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좀 주목되는 게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2017년부터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이 됐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치매 안심센터가 속속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177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256곳을 설치할 예정인데 지금 계속 설치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017년 9월에 이제 치매라고 하는 그 질병을 국가가 이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서 각 이제 기초지자체에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예. 그해 12월부터 보건소 부설로 해서 설치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부산 지역에서도 16개 구군에서 이제 이미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치매 안심센터가 아직은 조금 그 제대로 그 역할을 하기에는 예. 준비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자면은 인력 충원율 같은 경우가 50%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치매가 이제 지역에서 돌봄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는 것은 굉장히 좋은 물꼬를 튼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이 조금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분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 치매 돌봄 시스템이었던 지역에 있는 데이케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하는 시설들과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조금 단절돼서 운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안심센터 그러면 치매 환자를 안심하고 좀 맡겨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심하고 맡기는 시설은 아니고요. 예. 치매 이제 조기 진단을 하고 또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발굴을 하고요. 네. 그리고 치매에 대한 홍보, 교육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부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 치매 국가 책임제는 이제 치매 그 안심센터의 기능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의 그 국가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간병을 하고 있는 가족들한테 휴가를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치매에 관한 이제 본인 부담률을 이제 아주 낮게 좀 떨어뜨린다든지, 그래서 비용 부담을 줄여주거나, 그다음에 치매 노인에 대해서 공공 후견인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거나, 또 치매 노인 같은 경우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치매 국가 책임자라는 게 단순하게 이제 치매 안심센터의 기능을 넘어서서 전반적인 사회 개조 이런 거하고 좀 맞닿아 있던 영역인데 뭐 그런 영역까지 사실 이제 충분한 그 환기가 사회적 환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네, 듣기로는 맞습니다. 치매 환자 비율도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요?
치매가 그 치매 유병률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는 벌써 이제 1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노령 인구의 10%. 네, 노령 인구 중에 예, 이제 예. 치매 유병률이라고 하는 것이 10%가 넘었는데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9.3%로 전국보다는 지금 조금 낮은 평균이기는 한데요. 예, 예. 부산의 특징은 이제 85세 이상의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유병률은 낮게 나왔지만 향후에 바로 계속 밑에 올라가겠죠. 네네 70에서 이제 75세 되는 분들이 이제 곧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 중앙치매센터의 자료로 봤을 때는 향후 30년 이내 부산이 치매 유병률이 1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를 바치고 있는 네. 세대가 워낙 많기 네, 때문에 네, 네. 85세 이상 뭐 몇 년 안 남았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분들을 치매 안심센터에서 좀 받아야 되는데 환자 개인 부담도 있고 또 현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좀 보완점이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좀 여쭙고 싶네요. 그 사실 치매 치매 국가 책임제를 넘어서서 지금 국가에서 그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인 통합 돌봄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한 치매 환자를 넘어서서 요양이 필요한 이렇게 노인 전반에 대해서 노인뿐만 아니라 아동, 장애인들까지 그래서 이 서비스 전달 체계를 바꾸고 예. 그다음에 이제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바꾸고 그다음에 그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복지와 보건 서비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동원해서 예. 연계시켜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돌봄 통합 서비스 안에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범 사업지가 4군데가 선정이 됐고 부산도 지금 부산 진구하고 북구가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지역사회 전체를 노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동네로 바꾸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같이 고민하는 게 좀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치매 국가 책임제가 이제 그 실시가 되고 부산시에서도 이제 5월 7일에 어떻게 하면 좀 구체적으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까? 예. 4대 전략을 이미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 안에 지금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치매 안심 마을을 전체 16개 구군에 이제 조성을 한다라든지 예, 예. 이 돌봄 시스템을 좀 더 공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결의는 들어 있는데 2022년까지 16개 구군에 공공형 데이케어를 하나씩 만들고 또 이제 요양 시설도 하나씩 만들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현재 그 예산상이나 이제 진행되고 예, 있는 예.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예산이 문제죠. 네. 근데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가 그렇게 생소하지 않았던 거는 이전에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수급한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부산은 어느 정도나 지금 수급 대상자가 있고 또 어느 정도나 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군요. 그 정확한 통계 장기요양보험의 이제 수급률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저희가 그 등급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한 분들의 한 14% 정도가 이제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등급이 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예. 치매 국가 책임제 도입 이후에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그래서 경증 치매 어르신들까지 이제 지금 포함이 돼가지고요. 예. 조금 더 등급률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인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제 인증률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근데 절대적인 수치가 높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의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따르면 인증률을 11%까지 올리는 것이 2025년의 목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직은 절대적인 숫자가 많다라고는 좀 말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사실 이제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건강보험 체계와 예. 그다음에 요양원을 중심으로 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체계가 서로 좀 상충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명확하게 대상자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기능들이 중복되는 면도 있고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그 충돌되는 시점들이 좀 수정이 되어야 그 자기의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시설들을 선택을 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아프신 분이라면 이제 건강보험 쪽에 좀 더 무게가 될 것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노인 요양보험 쪽인데 이걸 적절한 선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좀 그렇죠. 충돌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이제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물론 뼈대도 좋고 골격도 좋고 제도도 좋은데 나는 가기가 싫다. 그리고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아, 생각했던 것보다 내 만족도가 좀 떨어져서 나는 그냥 집에 있겠다.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뭐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 장기요양 서비스가 지금 서비스 수준이 표준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그게 이제 운영하는 시설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로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인력의 이제 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할 만한 여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이 만족할 만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는 저희가 제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예. 대신 이제 공급자 위주로 이제 가다 보니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차후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이런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예. 그다음에 어르신들에게 이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뉴스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양원에서 이제 어쨌든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부정수급을 한다거나 이제 비리가 있어서 좀 내홍을 겪는 그런 모습들도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 요양원은 이제 위탁 체계라기보다 건강보험 체계에서 이제 수가로 운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비용을 좀 줄이고 이걸 많이 이제 얻어내면 좀 그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제 종사자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뭐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비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자금들을 좀 확보하는 전략을 기본적으로 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작은 이제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작은 정부 보조금보다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 수가로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 수가 체계를 좀 조절하고 수가를 좀 상향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요즘 뭐 비리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뭐 비리는 사람 일부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요양 쪽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제 수가 체계를 가지고 그 재정에 대한 저 관리 감독이 오히려 더 엄격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일반 이제 노인복지 생활시설들보다는. 예.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 물론 일부에 국한돼 있긴 하지만 사회적인 돌봄 체계가 정말 급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데 늘 예산이 문제고 늘 인력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에게 뭐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돌봄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수행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돌봄에 있어서 한 젠더나 한 인종이나 한 계급에 이제 그 집중이 되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불평등한 문제도 나타나고요. 또 그 획일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접근을 하다 보니 말씀드린 서비스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돌봄의 가치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그 많은 그 시민 교육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 말씀드린 치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질병이라든지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큰 돌봄 공동체 차원에서 본다면 향후 고령화가 더 진전되고 치매 환자 유병률이 더 많아지더라도 예. 조금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노인들의 돌봄의 핵심은 자기 지역사회에서 나이 들어가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친숙한 사람들과 친숙한 공간에서 친숙한 표현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것. 예. 이게 저는 이제 노인 세대에서 가장 소중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예. 자기가 살아왔던 집에서 나이 들어감에 따른 기능자를 사회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과 예. 자원들을 이제 넓게 포진시키고 잘 관리해 주는 거. 이게 저는 이렇게 돌봄 또는 뭐 간병에 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핵심적인 사회 시스템을 생각하고 네. 그것을 지금 추진하는 게 사실 뭐 커뮤니티 케어 또는 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국가적인 정책인데 이 정책들이 지역사회에 잘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이제 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도 하고 예.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주제가 바로 고령 사회의 그늘 간병살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자기 자신의 뭐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배우자를 지금 간병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분들도 뭔가 숨도 쉬어야 되고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전무하거든요. 예, 그분들께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그 단기 보호 시설이라고 하는 그
장기 요양 시설 중에 하나가 있는데 부산에 지금 현재 2군데가 신고 설치는 되어 있는데 예. 한 군데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한 군데도 곧 폐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단기 보호 시설이야말로 집에서 간병하는 가족들을 위한 최적의 장소고 선진국에서는 단기 보호 시설을 늘림으로 해서 간병하는 돌봄 종사자들, 돌봄 노동을 하고 있는 가족원들에게 잠시의 그 휴식을 주는 레스파이트 케어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부산 지역에서 이게 운영하는 것이 민간한테 이런 것들을 모두 맡겨놓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공공에서 좀 이렇게 나서서 이런 시설들이 없어지는 것을 좀 방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공공이 나서려면 또 예산 얘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것 같아서요. 원장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돌봄은 이제 그 돌봄을 받는 사람이 가장 친숙한 방식으로 돌봄이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만약에 가족이 돌봄을 제공을 하는 게 가장 친숙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 가족한테 휴가를 주거나 유급휴가를 주거나 또는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주거나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예. 이분들이 좀 편하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네네. 그 대신에 이제 좀 공공 영역에서 돌봄 받는 상황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네. 하면 그냥 민간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공공이 가지고 있는 표준화된 프로그램 그리고 공공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여력들을 충분히 쏟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지금 그 보건복지부나 부산시에서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맥락에서 요양을 공공화하는 프로젝트가 추진 중인데 이게 사회 서비스문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성을 좀 강화하는 방안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정말 간병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저는 필요하다. 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간병하는 사람들한테 휴가를 주기도 하고 네네. 간병인들의 모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좀 지원책들도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사실 가족 돌봄 휴직 제도가 2012년 8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강제성도 없고요. 무급이어가지고 거의 유명무실한 단계라고 하는군요. 자,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좀 답답함이 해소되긴 했는데 또 다른 답답함이 또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철 부산복지개발원 원장, 한정원 부산가톨릭대 노인복지보건학과 교수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